만약 내가 올해 가장 예상치 못한 전쟁이 트랙터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면 믿겠는가? 탱크도 유엔 연설도 아닌 초록색과 노란색의 트랙터로 말이다. 아무 트랙터가 아니다. 바로 존 디어다. 수십 년 동안 미국 농촌의 상징이자 일리노이, 아이오와 캔자스 농장에서 새벽을 울리는 묵직한 엔진 소리로 대변되던 그 존재. 하지만 이번엔 그 소리가 달랐다. 위협의 울림이었다. 한 연단에서 터진 분노의 외침. 멕시코로 생산을 이전하면 그들이 미국에서 판매하려는 모든 제품에 2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는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누구였을까? 외국의 적 독재 정권 아니다. 바로 미국 농촌의 보석 존 디어였다. 역설이 펼쳐졌다. 미국 산업의 부흥을 약속한 대통령이 이제 미국 농촌 정체성의 뿌리를 향해 언어의 무기를 겨누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트랙터 하나가 정치, 경제, 국가 정체성, 그리고 미국 농업 모델의 생존을 뒤흔드는 분쟁의 불씨가 되었을까? 이 이야기는 분노로 시작되지 않는다. 조용한 회의실에서 시작된다. 수치와 그래프, 경제 예측이 깔린 테이블 위에서 내려진 한 결정에서 존 디어의 경영진은 대다수가 외면하는 그러나 긴급한 딜레마와 마주했다. 점점 더 많은 생산성, 혁신, 환경 책임을 요구받는 세상 속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미국 내 생산 비용을 감당하며 어떻게 계속 성장할 것인가. 그들이 내린 결론은 명확했고 실용적이었지만 동시에 위험했다. 국제 확장, 더 저렴한 노동력, 덜 까다로운 규제, 더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있는 곳으로 생산을 이전하는 것이었다. 멕시코, 인도, 브라질, 아프리카. 기업 논리로 보면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정치 체계에서는 치명적인 도전이었다. 트럼프에게 그것은 세계화가 아니라 배신이었다. 그리고 배신에 대한 그의 반응은 외교 성명이 아니라 불바람이다. 존 디어가 국제 생산 확대를 발표한 이후 트럼프는 공개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붉은 모자와 성조기가 넘실대는 유세장에서 그의 목소리는 메아리 쳤다. 그들은 이 나라를 돈벌이로 팔아넘기고 있다. 그들은 대지의 사람들을 버렸다. 그의 말 하나하나가 존 디어라는 브랜드의 심장을 겨눴다. 그리고 그 말들은 불길을 부채질했다. 여기서 이 이야기의 첫 번째 갈등이 시작된다. 거의 200년에 걸쳐 미국 땅에 뿌리를 내린 존 디어가 단지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비난받는 것이 정당한가? 포드, GE, 캐터필러도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겼다. 그런데 왜 존 디어만 타겟이 되었을까? 아마도 존 디어는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상징이기 때문일 것이다. 손에 흙을 묻히고 해 뜨기 전에 일어나는 전설 속 미국 농부의 이미지. 그가 의지하는 그 소리, 트랙터의 엔진음. 그렇기에 이 발표는 경제적 배신이 아니라 정서적 배신으로 받아들여졌다. 문제는 단지 일자리가 아니었다. 신뢰였다. 그리고 신뢰가 무너지면 가장 충직한 동맹도 적이 된다. 트럼프는 이 점을 꿰뚫고 있었다. 그는 단지 글로벌 기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대표하는 상징과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바로 이런 감정을 무기로 삼을 때다. 존 디어를 적으로 지정함으로써 그는 이 회사를 자신이 싸우겠다고 약속한 보통 미국인을 버리는 엘리트의 화신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결과 초록색 트랙터 하나하나가 정치적 선언이 되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단순한가? 혹시 존 디어가 미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건 아닐까? 질문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현실을 들여다보자. 수익 마진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신흥국의 경쟁은 거세다. 환경 규제는 정당하지만 비용이 든다.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 고기술, 지속 가능성을 한꺼번에 요구한다. 미국에서만 생산하며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건강보험, 세금, 인프라 비용까지 감안하면 아무리 거대한 기업도 버티기 어렵다.
따라서 존 디어의 결정은 이념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존 디어처럼 건실하고 신뢰받고 수익성 높은 회사마저 생산 일부를 해외로 옮겨야만 생존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미국 산업 구조의 위기를 보여주는 신호가 아닌가. 여기서 또 다른 갈등이 드러난다. 진짜 문제는 기업의 결정인가 아니면 그 결정을 하게 만든 시스템인가? SNS는 날 DL의 불매 같은 해시태그로 들끓고 농부들이 트랙터를 다른 색으로 칠하거나 경쟁사로 갈아타는 영상이 바이럴을 탔다. 농업 포럼에선 단도직입적인 질문이 오갔다. 당신은 아직도 존 디어를 신뢰하는가? 회사의 침묵은 의심만 키웠다. 그러나 마침내 나온 입장은 단호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전쟁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나는 그에게 3번이나 투표했어요. 하지만 그가 내 트랙터를 빼앗아 간다면 누가 내 밭을 갈겠어요? 이 말은 아이오와주의 62세 농부 해럴드 미어스가 한 말이다. 전문가나 TV에 나오는 정치 해설가가 아니라 매일 흙 묻은 손으로 일을 하고 밤에는 농장 운영비를 맞추기 위해 애쓰는 사람의 말이다. 어릴 적부터 정치란 도시 사람들의 일이라고 배웠고 농촌에서는 중요한 게 비, 씨앗, 그리고 제때 작동하는 엔진이라는 걸 익힌 사람. 그는 항상 녹색과 노란색 트랙터 브랜드를 믿었고 트럼프의 약속도 마찬가지로 믿어왔다. 하지만 이제 그는 전쟁 한가운데 있다. 이념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두 현실 사이의 충돌 속에 있는 것이다. 한쪽에는 애국심을 외치며 200% 관세를 들먹이는 대통령이 있고 다른 쪽에는 그의 농장 생산성을 책임져온 기업이 있으나 그 기업은 이제 미국 밖에 공장을 세우려 하고 있다. 그리고 헤럴드는 수천 명 중 하나일 뿐이다. 캔자스의 도니 패터슨은 트랙터를 바꾸기 위해 2년간 돈을 모았다. 그의 오래된 존 디어 트랙터는 이미 1만 시간 이상 사용되어 유압 조향이 고장나고 아침이면 엔진에서 연기가 났다. 그는 거의 새로운 트랙터 구매 계약을 성사시킬 뻔했지만 바로 그때 트럼프가 아이오와의 한 무대에서 미국 밖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에는 200%의 세금이 붙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그 순간 도니가 원하던 트랙터 가격은 10만 달러 이상 뛰었다. 계약은 즉시 무산되었고 그와 함께 도니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던 희망도 꺾였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정치인과 기업 간의 충돌을 넘어선다. 이건 미국 농업의 영혼이 걸린 싸움이다. 그리고 그 영혼은 쉽게 팔리지 않지만 상징만으로도 살아남을 수는 없다. 소셜미디어에서 자극적인 연설들이 퍼지는 동안 현실 세계에서 농부들은 계산기를 두드린다. 하지만 수지가 맞지 않는다. 경유 가격은 올랐다. 기계 수리비도 올랐다. 인력은 부족하다. 날씨는 더 예측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트랙터마저도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 될 수 있다. 많은 농부들에게 트랙터는 사치품이 아니다. 그것은 농장의 척추다. 트랙터 없이는 파종이 불가능하다. 파종이 없으면 수확도 없다. 수확이 없으면 밥상이 비고 그것은 농부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이 농부들이 거대한 재고와 두터운 이익률을 가진 대기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은 대부분 소규모 혹은 중간 규모의 농가이며 농업 대출에 의존하고 한두 번의 수확에 모든 것을 건다.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농장을 유지할지 은행에 빼앗길지 갈리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농부들이 그렇게 분노하는지 묻는다면 대답은 간단하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럼프도 존 디어도 아무도. 전쟁은 위에서 선언됐다. 그러나 대가는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다. 텍사스의 농부 캐롤 브릭스도 트럼프에게 투표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트랙터를 흰색으로 칠하고 존 디어 로고를 떼야 했다. 원해서가 아니다.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브랜드를 쓰는 사람이 나라를 배신하는 것이라 말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웃은 울타리에 우리는 미국을 존중한다는 문구를 써놓았다. 그리고 그 땅의 침묵 속에서 캐롤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선택의 무게를 느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가지고 체스를 두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이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준다. 농부들은 이념 전쟁의 졸병이 되고 싶지 않다. 그들은 대통령과 트랙터 사이에서 선택하고 싶지 않다. 그저 농사를 짓고 싶을 뿐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현실적이고 시급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다. 6달 후에도 이 트랙터를 살 수 있을까? 고장난 부품을 고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동네 정비소가 문을 닫을까? 기술 지원 서비스는 계속 유지될까? 아니면 불매운동으로 계약을 잃을까? 그리고 불매운동이 성공하면 경쟁사들이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누가 할까? 이런 질문들은 연설문에 나오지 않는다. 틱톡 영상에서 바이럴 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 질문들이야말로 한 농장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열쇠다. 그 사이 농부 커뮤니티 포럼은 혼란에 빠져 있다.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만이 농촌을 지킬 수 있다며 끝까지 지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존 디어를 사고 있지만 이웃의 시선이 두려워 숨기고 있다. 마치 농촌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어버린 느낌이다. 여기서 싸우는 건 단순히 브랜드나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 아니다. 씨를 뿌리고 수확하고 땅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걸려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존 디어의 결정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 다수는 여전히 중국산 휴대폰을 쓰고 베트남산 옷을 입고 멕시코에서 만든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트랙터의 생산지가 바뀌었을 땐 배신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눈앞에 있는 문제이고 몸의 연장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트랙터는 농부의 팔이다. 그리고 그 팔이 잘려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면 본능은 분노로 반응한다. 하지만 혹시 우리 모두가 환상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 세계화된 세상에서 농촌 경제를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환상, 복잡한 문제를 구호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 한 기업을 처벌하면 이미 위기에 빠져있던 산업 전체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환상. 진실은 쓰지만 반드시 말해야 한다. 이 싸움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다. 트럼프가 200%의 세금을 부과하면 트랙터 가격은 폭등할 것이다. 생산은 줄어든다. 식료품 가격이 오른다. 농부는 무너지고 소비자는 고통받는다. 그리고 농촌 경제는 연쇄도산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위기는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진 않겠지만 당신이 마트에서 빵, 우유, 옥수수 가격을 볼 때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진정으로 미국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형벌처럼 세금을 약속하지만 내부 경쟁력을 높일 현실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인가? 아마도 미국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강한 말이 아니라 기술 투자, 인프라 확충, 그리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남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공공정책일지 모른다. 왜냐하면 결국 씨를 뿌리는 건 연설이 아니다. 수확하는 건 트윗이 아니다. 그건 농부들이다. 비가 오려는 하늘 아래서도 땅을 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죽어간다고 외쳐질 때에도 농촌 경제를 지켜내는 사람들. 트럼프가 미국 외에서 생산된 모든 존 디어 기계에 대해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너무도 당연했다. 가격 폭등. 현재 25만 달러짜리 트랙터는 단숨에 50만 달러로 뛰어올랐다. 하지만 영향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건 단순히 가격표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다. 전반적인 생산체계 전반에 파문을 일으킨다. 생산자는 투자를 미루고 씨앗 공급업체는 주문량을 줄이며 농촌 정비소는 손님이 급감한다. 그리고 결국 수확량이 줄어든다. 생산이 줄고 공급도 줄어든다. 수요는 그대로일 때 공급이 줄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가격이 오른다. 옥수수에서 우유까지, 빵에서 닭고기까지. 멕시코 국경이나 인도 공장에서 시작된 관세는 결국 당신 동네 슈퍼마켓,
당신 가족의 장바구니에 도달한다. 그런데 왜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아마 표가 안 되기 때문일지도, 아마 바이럴되지 않기 때문일지도. 미국 일자리를 지킨다는 이미지를 파는 게 전국적인 경제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기 때문일지도. 예를 들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피터슨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는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미국이 부과한 관세의 90% 가까운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관세 전쟁이 비애국적인 억만장자들만을 겨냥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만약 트랙터는 시작에 불과하다면 많은 이들이 들어보지 못했을 수 있는 사실이 있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비료의 상당 부분은 외국에서 수입된다. 캐나다, 러시아, 모로코 등이다. 2022년 제재와 관세가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일부 주에서는 비료 가격이 무려 300% 이상 폭등했다. 그렇다. 3배가 되었다. 결과는 농업 생산 비용이 치솟았고 그 부담은 누구에게 갔을까? 농부에게. 그리고 그 다음은 당신에게. 그리고 만약 존 디어에 대한 보이콧이 다른 나라들의 맞보복 관세를 유발한다면, 브라질, 멕시코, 인도 등이 대응에 나선다면 그때는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왜냐하면 관세 전쟁엔 승자가 없다. 살아남는 자와 수많은 패자만 있을 뿐이다. 여기서 우리 대 그들이라는 수사가 위험해진다. 존 디어가 신흥시장으로 확장하는 이유는 단지 값싼 노동력을 찾기 위함이 아니다. 실제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자리 잡기 위함이다. 당신은 알고 있는가? 인도는 이제 세계 최대의 트랙터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브라질은 세계 농업 생산의 선두주자 중 하나다. 이런 시장을 무시하는 건 되돌아오지 않을 과거를 위한 트랙터를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왜 이런 설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변명으로 들릴까? 그 이유는 미국 농촌이 전혀 다른 논리, 다른 문화, 다른 리듬 속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새벽녘 할아버지의 트랙터 소리를 들으며 자란 누군가에게 그 트랙터가 이제 다른 대륙에서 조립된다고 말하는 건 단지 경제적인 설명을 넘어 감정적인 상처다. 세계화가 곧 버림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이 진짜 도전이다. 그리고 여기서 존 디어는 실패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다. 그들은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것이 미국 내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들이 해외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브랜드를 강화하고 혁신을 보장하며 수익을 늘리고 그 수익으로 미국 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지 못했다. 물론 그 결정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었다. 숫자와 예측으로 가득한 회의실 안에서 내려진 결정이었지만 그 바깥에서는 여전히 땅에서 비에 젖은 흙 냄새가 났다. 그리고 이 현실과 감정의 괴리는 아프다. 어쩌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우리는 과연 우리의 선택이 가진 진짜 대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일지도 모른다. 당신이 관세 부과를 환영할 때 지역 딜러점에서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가? 시골의 정비 서비스가 멈출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가? 기술자와 엔지니어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걸? 기업이 미국 내 연구개발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걸? 혹시 우리는 처벌이 선택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환상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현실은 더 복잡하고 더 지저분하고 훨씬 더 비싸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복잡한 층위가 있다. 당신은 알고 있는가? 오늘날의 존 디어 트랙터는 단지 차량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의 기술 플랫폼이다. 일부 신형 모델은 GPS 내장, 토양 센서, 실시간 데이터 분석, 기상 예측 시스템과 연동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그들은 단지 땅을 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해석하고 최적화하고 문제를 예측한다. 바퀴 달린 컴퓨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모든 걸 개발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 신시장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고립된 보호주의로는
유지될 수 없다. 이제 상상해보라. 정치적 충돌 때문에 이 모든 진보가 멈춘다면, 기업에 교훈을 주겠다며 미국 농업 자체에 필요한 혁신을 가로막는다면 과연 그게 이성적인 선택인가? 아마도 진짜 실수는 애국심이 문을 닫는 데에만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게 길을 여는 데에도 있을 수 있다면, 뿌리는 단단히 박되 가지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호일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 농업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트랙터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 농업이 미래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21세기의 미래를 만드는 것은 지혜와 적응력, 그리고 통찰력이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초대한다. 이 영상이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논의를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해달라. 왜냐하면 단순해 보이는 결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정한 애국자는 가장 크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깊이 생각할 용기를 가진 사람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소리 지르지 않는다. 그들은 빨간 모자를 쓰지 않는다. 그들은 유세에 나가지도 연단에 오르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움직일 때 세상은 흔들리고 그 영향은 어떤 연설이 끝나기도 전에 미쳐 퍼진다.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투자자들이다. 펀드들이다.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 불리는 존재들. 그들은 겉보기에 그렇지 않지만 사실은 매우 많은 것을 보고 무자비하게 판단한다. 트럼프가 존 디어에 대해 2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로 다음 날 모닝스타의 내부 보고서가 조용히 증권사와 자산관리 회사들 사이에서 돌았다. 그날 그 어떤 헤드라인도 그것을 다루지 않았다. 그 어떤 정치인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돈의 침묵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즉시 알았다.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농업만이 타겟이 아니었다는 것을. 처음 이틀 동안 존 디어의 주가는 떨어졌다. 이는 예상할 수 있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정치인이 기업을 상징으로 만들면 알고리즘들이 반응한다. 하지만 그때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큰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 연금, 기금, 펜션 펀드, 사설 은행들, 기관 투자자들 누구도 소란을 피우지 않았지만 서서히 주식이 구매되기 시작했다. 마치 비틀거리는 말을 믿고 내기를 건 것처럼. 왜 그랬을까? 그들이 본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이었다. 존 디어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베팅을 했다. 트럼프가 과거의 일자리를 되돌려 놓겠다고 말하는 동안 존 디어는 미래 농업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었다. 100% 전기 트랙터, 실시간으로 토양을 매핑하는 자율 기계들, 정확한 생산성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 AI 연결 플랫폼들. 다시 말해, 정치가 과거를 바라보는 동안 산업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자본은 언제나 그렇듯 마이크로폰을 가진 자가 아닌 비전을 가진 자에게 향했다. 하지만 여기서 불편한 질문이 생긴다. 시장이 국가를 배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현실에 대해 솔직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월스트리트는 깃발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은 예측에 의해, 마진에 의해, 확장 가능성에 의해 움직인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존 디어는 여전히 경쟁사들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라. 이것이 기업이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주식의 변동성은 그 이후 몇 주 동안 38% 이상 급증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3개의 증권사는 다음 분기의 수익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그리고 일부 내부 보고서들은 금융 언론에 조용히 유출되었고 일부 사업 부서들이 미국 시장에서의 평판 영향 때문에 확장 계획을 일시 중지하고 있다고 언급되었다. 이제 진정한 긴장이 시작된다. 왜냐하면 더 이상 단순히 존 디어가 버틸 수 있을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질문은 트럼프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시장은 얼마나 더 참을 수 있을까? 이다. 그 대통령의 지지층은 여전히 브랜드의 소비자층과 동일한 곳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딜레마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나이키는 콜린 캐퍼닉과의 논란을 겪었다. 디즈니는 주 정부와 충돌하면서 같은 문제에 직면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들 브랜드는 존 디어처럼 미국 농촌 정체성과 그렇게 강하게 연결되지 않았다. 존 디어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다. 그것은 상징이다. 과거와의 연결고리, 가족의 유산, 그리고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존 디어를 더 취약하게 만든다. 이제 보이콧이 확산되는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라. 쿠보타, 마힌드라, 케이스 IH와 같은 경쟁사들이 애국적인 내러티브를 이용해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 시작한다면 보조금, 쉽게 제공되는 대출, 배경에 펄럭이는 깃발과 농촌의 영웅적 이야기가 흐르는 캠페인, 과장된 이야기 같다고? 아니다. 전략이다. 그리고 이미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존 디어의 전형적인 고객들이 이 압박에 저항할 수 있을까? 여기서 함정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농업에서 브랜드를 바꾸는 것은 휴대폰을 바꾸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 그것은 생태계의 변화다. 소프트웨어, 정비, 부품, 기술 훈련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수년간의 재적응을 의미한다. 수년간의 위험. 그리고 농부는 자신의 수확에 대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도덕적 압박이 두려움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될까? 자존심, 신념, 아니면 단순히 토요일 시장에서 배신자라고 불리고 싶지 않아서 농부들이 정말로 그들의 브랜드인 녹색을 포기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럼 시장은 계속해서 이 기업에 베팅할까? 아니면 이미 여러 번 그랬듯 대중의 의견에 불타지 않기 위해 배를 버리고 나가게 될까? 자본의 충성도 한계는 어디에 있을까? 결국 투자자가 원하는 것은 하나다. 수익. 만약 존 디어가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소비자층에서 힘을 잃으면 월스트리트는 반응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본성이다. 돈은 조국이 없다. 포트폴리오가 있을 뿐이다. 어린 시절 내내 함께했던 그 소리를 잃는다고 상상해보라. 우리는 음악이나 목소리가 아니라 바로 엔진 소리다. 지금 이 순간 수천 명의 미국 농부들이 바로 그 소리를 잃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들은 수백 헥타르의 땅과 거대한 수출 계약을 가진 부유한 농부들이 아니다. 그들은 해럴드, 캐롤, 도니와 같은 사람들이다. 농촌에서 태어나 농촌에서 일하며 많은 경우 다른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닝스타의 보고서를 읽지 않지만 비료 가격이 2배로 오르거나 트랙터 부품이 45일이나 늦게 도착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느낀다. 그리고 여기서 이 위기가 이념적인 문제를 넘어서 본능적인 문제로 변하기 시작한다. 미국 중서부의 농업 포럼에서는 긴장이 감지된다. 어떤 사람들은 존 디어를 떠날 거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트럼프를 떠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다수는 누구도 떠나고 싶지 않다. 그들은 기계와 인간, 상징과 생계를 선택하고 싶지 않다. 그들은 단지 일을 하고 싶을 뿐이다. 그들은 단지 답을 원할 뿐이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건 슬로건뿐이다. 2023년 국가농업통계서비스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의 연구에 따르면 소규모 농부들의 82%가 순이익이 6%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00를 생산하면 사이클이 끝날 때 남는 돈은 $6달러도 안 된다는 의미다. 가격이 조금만 오르거나 새로운 세금이 추가되거나 정치적 구호로 부과된 관세는 이익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고통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여기서 레이첼 더빈스의 이야기가 상징적으로 다가온다. 레이첼은 37세 세 아이의 엄마이며 2020년 남편이 사망한 후 테네시에서 혼자 농장을 돌보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을 때보다 먼저 트랙터를 몰았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한 영상에서 트랙터 조종석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기름때 묻은 손을 바라보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농장을 멈출 수 없어요. 그리고 제 아이들을 캠페인 약속으로는 먹일 수 없어요. 이런 종류의 고통은 분기 보고서에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다. 그것은 멈춘다. 그것은 병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전쟁이 가장 안정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바로 농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최근 몇 달 동안 미국 농업 커뮤니티에서는 심리적 지원을 받으려는 수요가 급증했다. 농업위기센터, Farm Crisis Center와 같은 조직은 감정적 지원 요청이 31% 증가했다고 보고하며 많은 농부들이 불안, 불면증, 그리고 불확실성 속에서 자살, 충동까지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과장이 아니다. 이는 수확해야 할 그 해와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위기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 공급망의 불안정성. 보이콧이 시작된 이후 네브래스카, 사우스다코타, 아칸소와 같은 주에서 지연과 취소가 보고되기 시작했다. 일부 존디어 인증 정비소는 수요 부족이나 사회적 보복으로 문을 닫았다. 다른 곳에서는 묵시적인 파괴 활동이 있었다. 트랙터의 로고가 칠해지고 대리점에 낙서가 그려졌다. 상황은 이제 긴장을 넘어 적대적이다. 그럼 농업은 기다리지 않는다. 땅은 이념적 분쟁을 위한 시간을 내주지 않는다. 비는 제때 내린다. 수확에는 날짜가 있다. 병충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토양은 요구한다. 그래서 농부는 계속 일한다. 내년에도 같은 트랙터를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디젤 가격이 또 오를지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브랜드를 사용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진실은 농부가 다시 한번 이용당했다는 것이다. 그는 캠페인의 상징으로, 수사학의 도구로, 그가 쓴 적 없는 이야기 속 등장인물로 이용되었다. 트럼프는 농업을 지키겠다고 말하지만 그는 관세로 농업을 압박하고 있다. 존 디어는 미래에 투자한다고 말하지만 현재와는 소통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멈출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다. 아마도 규칙을 정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는 농부를 단지 단순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농부는 분석적이다. 그는 관찰자다. 그는 위험과 통계와 마진을 다룬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과를 다룬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많은 정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농부는 잠시 침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는 결코 자신을 진정으로 지지한 사람을 잊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수천 명의 농부들이 기다리고 있다. 계산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실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이념적 충성심과 생존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생존을 선택할 것이다. 언제나. 왜냐하면 농업은 자존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은 필요로 움직인다. 트럼프가 존 디어를 미국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난할 때 그는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상징을 납치하고 있다. 그는 비용과 글로벌 예측을 담은 스프레드시트를 도덕적 전쟁터로 바꾸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크게 외치는 사람이 이긴다. 숫자가 반대라고 해도 말이다. 지난 20년 동안 70% 이상의 미국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 생산 기지를 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들 중 많은 기업들, 예를 들어 애플, 나이키, 포드, 제너럴 모터스, GM 같은 기업들이 여전히 미국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럼 왜 존 디어는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할까? 왜 반대로 완벽한 타겟이 되었을까? 그 대답은 불편하다. 너무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이다. 존 디어는 농업 현장에 있다. 농부들의 눈 속에 있다. 아이들이 트랙터 포스터를 벽에 붙이며 자라는 가정의 상상 속에 있다. 존 디어는 구체적이다. 친밀하다. 그래서 그 회사의 글로벌화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모욕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우리가 공정하게 판단하고 있는가? 국가에 대한 충성 토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40% 더 비싼 미국에서 전량 생산된 제품을 기꺼이 살 준비가 되어 있을까? 우리는 편리함, 경제성, 규모의 경제를 모두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실제로는 거의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이상적인 목적을 위해? 솔직히 말하자면 애국적인 말은 소비 현실 앞에서 무너진다. 이게 바로 이 갈등이 그렇게 아픈 이유다. 왜냐하면 그것은 집단적인 위선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업들이 100% 미국 내에서만 생산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가장 저렴한 가격, 무료 배송, 이틀 내 배송, 최신 제품에 즉시 접근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계산은 결코 맞지 않는다. 존 디어는 왜 신흥국으로 생산을 확장했을까? 이들 국가들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농업 소비국이자 생산국이기 때문이다. 인도, 브라질,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 기계화가 아직 확장 중인 곳, 농업 기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곳, 지구를 먹여 살리는 식량을 재배하는 곳. 이 시장들에 존재하는 것은 미국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회사가 생존하고 계속해서 미국 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배신이라는 말이 더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만든다. 분명한 악당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유권자에게 힘을 주는 느낌을 준다. 그들이 우리를 버렸다면 우리도 그들을 버릴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당신은 존 디어를 보이콧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트랙터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브랜드를 선택하게 된다면 아마 그 브랜드도 일부 생산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100% 미국산을 선택한다면 훨씬 더 비싸게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이자를 포함해 기술 지원의 부족, 부품의 부족, 작은 생태계에 의존하는 상황, 그리고 결국 당신은 그 처벌이 자기 발등을 찍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실제 예를 들어보자. 2018년과 2019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중 미국은 여러 수입 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다. 그에 대한 반응은 빠르게 일어났다. 강철 가격은 올랐다. 알루미늄 가격도 올랐다. 농업기계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곧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로 넘어갔다. 가격은 올랐다. 투자도 멈췄다. 예를 들어 하를리 데이비스는 미국 내 일부 생산을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이유는 보복성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그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애국심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건 사이클이다. 언제나 똑같다. 정치는 대중의 호응을 위해 하고 시장은 반응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근로자들과 생산자들이 고통을 감수한다. 진정한 애국심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자신의 운영을 해마다 더 비싸게 만드는 나라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인가? 이미 글로벌화된 시장에서 글로벌화를 저항하는 것인가? 아니면 애국심이 기술에 투자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하며 수세기 역사를 자랑하는 브랜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일 수 있을까? 여기서가 바로 갈림길이다. 그리고 쉽게 빠져나갈 길은 없다. 하지만 더 잔인한 점은 사실상 존 디어와 같은 기업의 가장 큰 충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일상에서 그런 충성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미주리에서 공장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건 쉽다. 하지만 트랙터에 $4,000를 더 지불하는 것은 어렵다. 멕시코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을 배신자라고 부르는 것은 쉽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만든 휴대폰을 보이콧하는 것은 어렵다. 연설을 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농사짓고 수확하고 비용의 3분의 1로 생산하는 나라들과 경쟁하는 것은 어렵다. 이것이 바로 누구도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이다. 존 디어는 완벽하지 않다. 그들은 자신의 결정을 잘못 전달했다. 그들은 자신의 상징적인 이미지의 힘을 과소평가했다. 하지만 이 회사가 나라를 배신했다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수만 명의 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고 농업 혁신의 세계적 기준이 되고 있으며 공격을 받으면서도 문을 닫지 않고 국내에서의 존재감을 급격히 줄이지 않고 포퓰리즘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이라면 그게 아니라면 무엇일까?
다음 농사는 누가 심을까? 농부는 한계에 도달했다. 그는 지쳐서 사방에서 당기는 무게를 느낀다. 그는 트랙터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기계, 공정한 가격,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부품, 그리고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기술 지원이 아니라 가까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안다. 2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닌 이름과 브랜드가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유대가 신뢰해온 사람들의 감정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트럼프의 실수는 농업의 마음을 헤드라인처럼 다룰 수 있다고 믿은 것이었다. 그는 단지 한 기업을 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다시 자신의 지지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미국이라는 외침만으로 진짜 미국을 대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농업은 순진하지 않다. 농업은 단순하지 않다. 농업은 조종되지 않는다. 이제 오랜만에 농업은 그만하자고 말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지 않겠다. 왜 요금을 내야 하는지 이해도 없이 세금을 내는 일은 그만하겠다. 보이콧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겠다. 농업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이제는 정부의 책임이었던 것들을 기업이 해결하려 한다면 그만두겠다. 농업은 기계가 필요하다. 말이 아니다. 농업은 신용이 필요하다. 빈 약속이 아니다. 농업은 안정성이 필요하다. 임시적인 세금이 아니다. 농업은 생산을 원한다. 정치적 전쟁에 휘말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제 그 질문은 당신에게 돌아간다. 당신은 존 디어의 결정을 지지하는가? 트럼프가 관세로 보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농부는 이해받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시 조종당하는 것일까?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공유해달라. 당신의 의견은 이 대화를 이끌어가고 미국이 자신과 대화를 나누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번이 마지막 위기가 될 것은 없겠지만 아마도 진실이 소음을 이긴 첫 번째 순간일 것이다. 생각하고 질문하고 여기에서 함께 해줘서 고맙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다.